폐가 다 맺고 다 갔고 시력에 장애를 받는 사람이 마을 주민들 중에서 3분의 1이 넘어요. 둘에 거기서도 호박잎 장아리 다 돌가루목 되겠다는데 공동체 안에 각종 질서들이 깨지는 거고요. 삶의 질들, 각종 건강 피해들, 종합적 문제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유석현입니다. 청풍명월, 맑은 바람과 밝은 달이라는 뜻의 사자성어입니다. 청풍명월의 대표적인 고장으로 충청북도 제천을 들 수 있는데요. 공장이 들어선 제천 일부 지역 주민들은 맑은 바람도 밝은 달도 옛 얘기가 돼버렸다고 말합니다. 마을에 파고든 공장들 때문에 삶의 터전과 생계를 잃어버린 주민들도 많은데요. 태어나고 자란 고향을 떠날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안타까운 사연들, 국민신문고에서 담아봤습니다. 점심시간을 막 넘긴 시간. 이영환 씨 부부의 움직임이 바빠집니다. 약을 챙기기 위해서입니다. 이 씨의 병명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입니다.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 매일 독한 약을 먹는 것 외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의사가 오더니 수술하려면 엄청나게 힘드는데 견딜 수 있어요 그러더라고. 안 하는 방법으로다가 이제 약을 주더라고. 그 약이 얼마나 독한지 먹으니까 입맛도 떨어지고 사람이 막 뭘 먹으면 올라오고 도저히 못 배겨. 약뿐만 아니라 기관지 확장제도 늘 챙겨야 합니다. 이걸 누가 어디 가서 호소할 때도 없고 그냥 뭐 죽을 때까지 가져가는 건 병이니까 도리 없지 뭐. 50여 년 전 마을에 대형 시멘트 공장이 들어왔고 많은 주민들이 공장에 취직을 했습니다. 이영환 씨도 그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열악한 작업 환경이었지만 먹고 살기 위한 일이라 그만둘 수도 없었습니다. 초창기에 뭐 마스크가 있어. 마스크도 없고 먼지가 하도 심해가지고 수건으로 그냥 이걸 대강 이렇게 뭐 가리고 그래도 벌어먹기 위해서 그 일을 했어 힘들게. 그게 나중에 하고 나면 땀하고 세멘트 가루하고 번복이 돼가지고 말도 못해. 25년간 근무 끝에 회사로부터 표창장까지 받으며 퇴직했지만 분진가루는 계속해서 그를 괴롭혔습니다. 80년도 말 90년도 초 그때까지는 먼지가 말도 못했어. 뭐 이래 육안으로 봐도 눈 오는 것 같았어. 떨어지면 배추 이파리고 상추 이파리고 뭐 이런 데 앉으면 싹이 파랗지 않고 하얘. 이 정도면 한 5, 6년 정도 쌓인 걸로 이렇게 동네를 뒤덮을 정도로 심한 분진가루 때문에 시멘트 공장에서 일하지 않은 일부 주민에게 폐질환이 발생했고 이 씨의 아내도 폐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결국 지난 2013년 정부는 부근 주민들이 걸린 질병과 공장의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시멘트 회사로 하여금 해당 지역에 10년 이상 거주한 주민 중에서 진폐증과 COPD로 판정을 받은 주민 64명에게 총 6억 2,300만 원을 배상하도록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 시멘트 공장의 경우 제천 피해 주민에게 1억 4천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시멘트 제조 과정에서 발생되는 이산화규소 등 독성 물질이 주민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점이 인정된 겁니다. 정부가 주민 건강조사를 실시해 시멘트 분진과 건강의 상관관계를 인정한 두 번째 사례였습니다.
시멘트 회사는 정부 결정에 반발해 소송을 냈고 결국 피해 주민 누구도 배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분쟁 조정 이후부터 피해자들이 2번이나 배상 공고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말 그대로 공고라는 거죠. 법원에 가서 이제 호소를 하려고 그러면 피해자들이 스스로 피해를 입증을 해야 한단 말입니다. 사실상 이분들에게 그런다면 거의 돌아가시라는 얘기거든요. 피해 경험이 너무 오래돼 기억과 목격담만 있을 뿐 물증 하나 제대로 내놓을 수 없는 상황. 옛날 같이 그래서 쏟아지면은 너들 붙들어다 너들 봐라. 이게 예? 꽃인데 꽃이가 파랗게 보이나 예? 뿌옇게 보이나 육안을 봐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지금은 그런 근거가 없어. 이걸 뭐 아무리 떠들어봐도 소용없고 이걸 밝히려면 주민 대표들이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밝혀야 되는데 이래가지고 못 밝힐 수가 없어. 배상은커녕 회사 측 재판 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자 더 이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서까지 써야 했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선처를 기다리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런 논란이 계속되는 동안 지자체는 어떤 역할을 했을까? 그 내용에서 그냥 알 바가 없거든요. 또 재판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당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한다며 다른 부서를 언급합니다. 환경부터 분쟁 대기오염 관련해서 지금 시민들하고 업체가 분쟁이 있는 거잖아요. 이거 담당하지 없어요. 제안을 이번엔 자연환경과로 찾아가 봤습니다. 그 업무를 저쪽에서 다 계속 받고 자료도 다 저쪽에 있는데 제가 그쪽에서 보장했거든요. 그런데 우리한테 소송까지 진행된 문제인데 담당 부서조차 명확치 않은 황당한 상황. 세 차례 떠넘기기 끝에 제천시의 입장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부랴부랴 저기 그 시민센터 전화해서 뭔 얘기냐 자료 좀 받아보자. 그래서 아침에 확인하는 중에 있었어요. 지자체 무관심 속에 건강은 갈수록 나빠지고 억울함만 쌓입니다. 급기야 세상을 떠나는 사람도 하나 둘씩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대책이 없잖아요. 근데 일 시켜먹어가지고 병 났으면 고쳐야 되는데 그건 뭐 이제 뭐 쓰레기보다도 더 못한 사람으로 부리니까 억울하죠. 나도 억울해요. 지역의 둥지를 튼 공장과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려던 소박한 꿈과 희망은 깊은 고통과 좌절로 돌아왔습니다. 네, 50년이 넘도록 시멘트 분진 가루로 인해 건강도 잃고 생계도 잃은 주민들. 농촌을 파고든 공장으로 인한 고통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임상혁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 박시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그리고 취재를 맡은 이연아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좋은 말씀 기대하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이나 다양한 의견 샵 0024로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의견 보내주신 분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네, 일단 시멘트 공장 인근 주민들이 가장 고통받고 있는 것이 폐 질환이었습니다. 시멘트 공장에서 일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공장에 다니지 않은 사람들까지 폐 질환을 앓고 있었는데요. 임 소장님, 그 주민들이 앓고 있는 그 만성 폐쇄성 폐 질환, 예. 그 진폐증 어떤 질환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우선 진폐증은 이제 주로 먼지가 폐에 들어가서 염증은 이렇게 해서 폐에 상처를 줍니다. 그래서 그게 딱지가 않는 데가 섬유화라고 하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사진을 찍으면 이제 나타나게 되는 진단하게 되는 병입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역시 그런 분진이나 가스가 이렇게 들어가서 염증을 일으키고 그게 폐를 이렇게 파괴해서 이렇게 기능을 제한하는 폐의 기능을 제한하는 그런 병입니다. 둘 다 숨이 차고 기침이 나는 병이고요. 공통된 원인은 분진이 들어와서 생긴다는 것이 공통된 원인입니다. 예. 그 공장이 들어선 게 벌써 50년도 넘었고 수십 년 동안 영향을 받은 피해자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은 굉장히 소극적인 것 같아요. 예. 그 이유가 있을까요? 그래서 저도 여러 군데 조사를 해보면 똑같이 그런 지자체에서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는데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지방자치, 어떤 자치민주주의 이런 것들이 발달되지 않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민을 위한 그런 행정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요. 그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예. 박 박사님이 보시기에는 이런 지방자치들이 좀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거 무슨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지방자치는 이제 법에 근거해서 행정을 집행하는 거기 때문에 법을 많이 따집니다. 근데 사실 주민들의 입장은 아까도 나왔습니다만은 법 문제 이전에 그 당장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보다 세밀한 관심이 필요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예. 이현아 기자, 그 정부기관에서는 시멘트 공장하고 그 주민들 간의 질병이 서로 관계가 있다고 결정을 했고, 문제는 배상 기준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소송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그 주민들이 소송 비용을 부담해야 했기 때문에 경제적인 피해도 컸다고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대로 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배상 대상이 된 그 주민들의 조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공장 인근 해당 지역에 10년 이상 거주했던 주민입니다. 두 번째는 이 환경부 주관으로 실시한 이 충북대병원 건강검진에서 진폐증과 이 COPD,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확진자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할 경우는 직업력이 있어도 배상 대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저희가 VCR에서 설명을 해드렸듯이 시멘트 회사는 이 정부의 배상 결정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소송을 진행했었죠. 그래서 당시에 이제 채무 부존재 소송에 맞서서 1심 판결에서는 주민이 승소를 했습니다만 2심에서는 패소를 했습니다. 당시 2심에서 법원은 시멘트 공장의 분진이 진폐증과 그리고 이 COPD, 만성 폐쇄성 폐질환 원인이 됐다는 인과관계를 피해 주민들이 입증하지 못했다며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결국 기업의 소송 비용까지 물어내야 했던 상황이 됐던 것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소송에 참여했던 피해 주민들 한 명 경우에 100만 원 이상씩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취재 과정에서 만난 경우 보면요, 대부분 참여자들이 고령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생활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일부 주민분께서는 노령연금으로만 생활을 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마을 거대 기업이 제시한 합의서에 대해서 주민들은 상당히 고통을 크게 느꼈고 또 두려움, 또 공포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합의서가 가진 의미를 조금 더 좀 짚어보면요. 이 합의서 내용 아까 말씀해드렸듯이 시멘트 회사의 향후 민원이나 소송 일체를 제기하지 않는다라는 문구가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어떤 여지도 남겨주지 않으려는 목적이 있다라고 또 해석이 가능합니다. 제천 시멘트 공장 피해 주민들에 대해서 환경부가 배상 결정을 내렸고 정부는 지정병원을 통해서 건강검진 그리고 약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임 소장님, 이렇게 정부가 어떻게 보면 문제점을 인정을 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장이 소송을 진행한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이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라고 그러니까 피해자와 회사가 이렇게 분쟁을 하면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고 그렇습니다. 또 원인 규명도 어렵고요. 그래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이렇게 조정을 합니다. 빨리 이제 분쟁을 마무리하고 권고안을 이렇게 발표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대부분 그걸 수용하게 되는데 이번의 경우는 특별하게 이게 권고안입니다. 법적 구속력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특이하게 회사가 이제 소송을 제시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이처럼 독성이 높은 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은 비단 제천시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독성 물질 배출 사업장은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을지 이현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네, 고독성이란 말 그대로 독의 성질이 매우 강한 물질을 뜻합니다.
이 고독성 물질은 암을 유발하거나 돌연변이를 일으키고 태아의 발육에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요. 2014년 환경부의 발표에 따르면 이런 고독성 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우리나라에 총 1,300여 곳, 전국 곳곳에 분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고독성 물질 배출 사업장 주변에 살고 있는, 그래서 그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이른바 위험 주민의 수입니다. 2011년 인구수를 기준으로 살펴봤습니다. 과거 피해 사례 등을 따져 공장으로부터 1마일, 즉 1.6km 이내 주민 수를 조사한 결과 16곳의 광역자치단체 중 위험인구가 전체 인구의 10%를 넘는 지역이 12곳이나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예상보다 훨씬 많은 주민이 공장의 위험 앞에 놓여 있습니다. 네, 임 소장님. 그 예. 고독성 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이 1,300곳이 넘고 전국적으로 또 고독성 물질 위험에 노출된 주민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런 위험 인구가 실제로 영향을 받을 가능성 얼마나 될까요? 예, 그러니까 위험은 두 가지의 영향을 받는데요. 하나는 사고의 위험, 그러니까 폭발 사고나 이런 위험이고, 또 하나는 이제 만성적인 노출로 인해서 생기는 위험입니다. 예. 보통 이제 위험 인구의 대부분은 우리가 어린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있는데요. 이런 아이들이 그 노출이 돼서 만성적으로 노출이 돼서 이제 성인이 될 나이에 무슨 암이 생긴다든지, 그다음에 또 이런 어떤 신경의 질환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질환들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예. 그 고독성 배출 공장에 대한 정부의 관리 기준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법적으로는 특정 유해 대기 물질이라고 정해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기준을 넘어서면 그 이제 기준을 줄이게 하는 그런 법적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옛날에는 우리 지금 말하는 농촌 지역에는 이렇게 특정 대기 유해 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은 조금이라도 배출하는 공장은 들어올 수 없게 되었었어요. 예. 물론 이제 불법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근데 최근에는 이제 법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의 규제 완화 이런 정책 때문에 이런 그 농촌 지역에도 어느 기준만 넘지 않는다면 네. 그런 특정 대기 유해 물질, 아까 말했던 고독성 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이 이제는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법이 그렇게 바뀌었고요. 또 최근에는 이제 모 의원께서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이렇게 고독성 물질이 기준 이하더라도 최소한 회사에서 기업에서 이걸 줄이려고 하는 노력을 하도록 그런 법을 개정하려고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고독성 공장의 위험성을 짚어봤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고독성 배출 공장만 위험한 것이 아닙니다. 공장 가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 또 소음으로 인해서 불편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많은데요. 공장 난립으로 불안해진 주민들 또 어떤 사례가 있는지 만나보겠습니다. 경남 함안군에 위치한 작은 마을. 아름다운 마을이란 뜻의 가동마을에 10년 전 공장 5개가 들어섰습니다. 주민들은 그때부터 삶이 무너졌다고 말합니다. 살기 좋은 점은 하나도 없고 공장 들어와가지고 우리 폐만 입었지 혜택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청경지에서 나오는 과일을 사 먹으려 하지 이 공해 많은 지역 과일을 사 먹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생계는 그대로 나야 됩니다. 이제 낳고 나면 죽을 날만 기다려야지요. 일부 주민들은 금쪽 같은 속까지 어쩔 수 없이 팔아야 했습니다. 수정 뭐 시기나마 한 1개월 되면 팍 싹비고 1개월 되면 또 싹비고 이래서는 우리가 안 되는갑다 싶어서는 막 한 바리도 팔고 또 두 바리도 팔고 또 만자 팔아비 때문에 안 됐습니다. 집에서 불과 100여 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한 무기 제조 공장에서 소음과 악취가 뿜어져 나오면서 소에게 이상 증상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우더라고요. 뭐 놀랬는 거. 아침을 일찍 나가면 늦게 들어오고 이제 늦게 들어오고 이러니까 막 발장지도 여살이지. 그때만 해도 원인만 알았으면 우리 저 가서 좀 배상인단에 해달라 했겠지. 예. 입주 전 공장 측은 일자리를 제공해 마을 경제에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마을에 공장에 들어서면 주민들 위주로 해서 쓸 사람 다 쓴다 이거지. 실제로 그렇게 됐나요? 젊은 아들이 지키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객지도 안 하고 일하는 사람들은 여자분 한 번 보이라. 평균 연령 75세. 30여 가구만 사는 작은 마을 주민 중 공장에서 일하게 된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던 겁니다. 공장이 들어선 지 10년. 현재 주민들은 불편함을 넘어서 건강 이상까지 호소하고 있습니다. 암도 심지어 걸리고 뇌수술도 하고 피부가 대체로 가볍고 따갑고 시력의 장애를 받는 사람이 마을 주민들 중에서 3분의 1이 넘어요. 불안한 주민들은 공장과 질병 간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역학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 하지만 공장 인허가를 내주고 관리 감독을 담당한 지자체의 대응은 주민의 기대와 달랐습니다. 본단이 우리 환경 도시에서는 역학조사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기술도 없고 통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역학조사까지는 생각을 하려는 것입니다. 지난해 민원을 받아 환경부 산하기관에서 대기질 오염과 악취를 측정했지만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다는 말도 덧붙입니다. 환경과학연구원에서 역학조사를 전문연구원하고 두 명이 나와서 이제 심사를 했습니다. 역학조사로 달려가 있는 역하다. 좀 그런 결과가 내려왔고. 그냥 군에서 이제 혹시 주민들에 대한 좀 추가 모니터링이랄까요? 군소에서는 건강 체크를 하는 거죠. 혈압이라든지 이런 검사 같은 거 해주고. 주민들이 호소하는 고통에 비춰보면 너무도 소극적인 태도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올 연말 고무와 플라스틱 등 유해 물질을 다루는 자연 산업단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기존 개별 공장들에 더해 3만 7천여 제곱미터 부지, 축구장 4개를 합쳐놓은 크기의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사실상 마을은 공장에 둘러싸이게 됩니다. 산업단지가 들어오려면 주민대상 공청회와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꼼수를 써 교묘히 넘어갔습니다. 공청회 할 당시 저도 몰랐어요. 제 집이 바로 여기 있고 농장이 바로 밑에 있는데 기주들 그 몇몇 사람만 불러가지고 땅 사람을 욕심으로 그 사람들 몇 사람만 참석을 해가지고 공청회를 한 거예요. 동네 사람은 10%도 참석이 안 됐어요. 지나고 난 뒤에 그걸 우리가 알았어요. 심지어 사기를 쳐 주민 동의서를 받아냈다는 주장까지 나옵니다. 주민들이 공장 입주에 반대하기 위해 서류에 서명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위임장이었다는 겁니다. 그 반대한다는 조건으로 우리는 서명을 하고 이런 걸 썼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동료에게 위임을 주가지고 여기다 서명을 날리는 해더라고. 그래 한 게지. 우리가 모르게 서명 날리는 해가지고 제출한 게. 언제나 포근하게 안아주던 고향. 그래서 떠난다는 건 상상도 못했던 삶의 터전이 이젠 한순간도 머물고 싶지 않은 공간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참 조상대대로 우리가 살았던 마을에서 그 떠난다는 그게 참 말이 그렇지 쉬운 게 아니거든요. 사실 지금 심정으로서는 이불하게 살고 싶은 생각은 10%도 없어요. 떠나고 싶은 마음이 거의 100%지. 네, 방금 보신 기동마을에 이미 개별 공장 5개가 있어서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산업단지까지 들어올 예정입니다. 이현아 기자, 공장 설립이 너무 좀 쉽게 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이 공장 설립의 허가 과정과 유형을 먼저 간단히 짚어볼 텐데요. 먼저 개별 입지 공장과 산업단지가 어떤 점이 다른지 살펴보겠습니다. 개별 입지 공장이란 쉽게 말하면 자유 입지, 즉 기업이 자유롭게 입지를 선정해 공장을 건설하는 건데요.
때문에 지자체 허가만 받는다면 비교적 간단하게 공장을 신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반 시설을 갖춰 공장 및 시설들을 유치하는 이 산업단지의 경우는 그 절차가 다릅니다. 규모가 크고 사전에 철저히 짜인 계획 입지다 보니 이 사전 타당성은 물론 반드시 주민들의 공청회 등 동의를 거쳐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는 바로 이런 과정들이 잘 지켜지는지 여부입니다. 네, 다음 그래픽 보시면요. 이것이 바로 이 취재진이 입수한 가연 산업단지의 승인 고시문입니다. 네, 자 이제 다음 두 번째 항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지역 고용을 증대해 소득을 향상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하지만 취재진이 직접 만난 주민들은 생계까지 위협받고 있다. 주민 동의 과정도 없었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요, 박시현 박사님, 이 개별 공장이든 산업단지든 농촌 지역에 왜 이렇게 많은 공장들이 난립하고 있는 걸까요? 농촌에 공장이 많이 들어오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법이 바뀌었어요. 과거에는 예를 들면 마을 주변은 이제 준농림지역이라고 하는데 그런 지역에는 공장이 들어갈 수가 없었죠. 그렇지만 2002년에 도시계획법이 바뀌어지면서 그런 지역도 공장에 들어설 수 있도록 상당히 많은 규제가 완화됐습니다. 네. 두 번째는 지자체에서 공장을 원합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큰 문제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거거든요. 공장이 유치하면은 고용이 늘고요. 또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농산물이라든지 하는 게 공장 원료로서 이제 팔리기 때문에 또 소득도 늘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이제 지방 특히 농촌 지역 인구가 감소하면서 자치단체장들의 큰 관심사가 인구를 늘리는 겁니다. 예. 인구가 줄어들면 선거구도 이렇게 줄어들고 바뀌어지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또 공장만한 또 효과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치단체장이 공장들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유치하려고 합니다. 예. 지금 보면은 임 소장님, 문제가 되는 공장들이 주로 농촌을 파고드는 공장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공장들의 어떤 공통된 특징 같은 게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산업단지는 길도 넓고 여러 가지 이제 공장들이 모였기 때문에 편리한 공장들이 입주하기 편리한 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또 이제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설치를 한다든지 환경오염 방지 시설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데도 훨씬 편리합니다. 그런데 공장들이 왜 이렇게 농촌 지역을 들어오냐면 농촌 지역이 굉장히 입주하기가 경제적으로 저렴하다는 이유 하나입니다. 그래서 공장 지역에 들어오는, 그러니까 농촌 지역에 들어오는 공장들은 대부분 아주 소규모의 영세한 사업장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규모가 워낙 작다 보니까 이제 환경오염 방지 시설 같은 걸 설치하지 못합니다. 또 이제 여기에 특징이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제 지역으로 산계되어 있으니까 이제 환경부라든지 지자체가 이분들을 이제 규제하고 단속하려고 해도 굉장히 이제 힘이 든 그런 상황이죠. 근데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이미 거기는 지역 주민이 살고 있었고 뭐 예를 들면 논이 있었고 밭이 있었던 곳인데 거기에 공장들이 들어와서 이분들에게 환경상의 건강상의 피해를 주고 있다라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면은 입지 선정 때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요. 아까 우리 박 박사님 말씀처럼 이제 오히려 이렇게 공장들이 들어오면 뭐 비용을 깎아주거나 아니면 뭐 오히려 장려금을 주거나 이랬던 지자체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아마 지역 주민들을 위하는 정치, 행정 이런 것들을 못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특징적으로 최근에 이제 언론에 많이 안마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농촌 지역에 아주 난립된 공장으로 인해서 피해받는 주민들, 오늘 여기 VTR에서도 계속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런 대부분의 안마을들이 그런 농촌 지역에서 생기는 안마을들이 대부분입니다. 박시현 박사님, 특히 그 개별 입지 공장들, 그런 공장들의 경우가 문제가 많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공장 전체 통계를 보면은 2015년에 한 66%가 개별 입지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가 이제 공업단지에 계획 입지하는 건데요. 특히 이제 그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수도권,
아까 충청북도도 거기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다음에 경남 이 일대에 개별 입지가 아주 많습니다. 거기는 80% 이상 넘어가는 시군도 많아요. 그러니까 뭐 대부분의 공장들이 개별 입지를 하는 거죠. 이 개별 입지를 하는 것은 방금 임 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비용이 적게 듭니다. 예를 들면 공업단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이제 땅값도 비싸고 제대로 이제 땅을 조성하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개별 입지할 경우에는 기업주가 자기가 원하는 땅을 골라가지고 이제 사기만 한다 하면은 들어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또 일부 기업주 모든 기업주가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공장을 사기 위한 어떤 그 수단으로 공장을 이렇게 짓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사업이 안 됐을 때 공장을 처분하더라도 땅값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가능성을 보고 또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별 입지하는 부분들의 한 60%, 90%가 종업원이 50인 이하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소규모 이제 공장들이거든요. 경제력이 약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이제 여러 가지 시설, 필요한 시설, 환경 오염 저감 시설이랄지 아니면 주민들과 어떤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이제 그걸 덜 신경을 쓰기 위한 어떤 그런 그게 뭐 다는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런 측면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저런 이유로 농촌 지역에 상당히 많은 공장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토지 이용 규제 완화가 되면서 모든 것들이 가능해졌다는 걸로 이제 앞서 말씀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사실 이제 현장에 취재를 해보면 지자체에서 이런 관리 감독을 하거나 인허가를 내주는 담당 공무원들의 말들 중 하나가 뭐냐면 공장 설립을 허가해주지 않을 경우 공장 측에서는 반드시 행정소송을 건다. 그런데 이 문제는 행정소송을 낼 때 거의 패소한다, 지자체가. 그래서 결국엔 어쩔 수 없이 공장들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소연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그렇습니다. 결국 이제 공장이 입지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거든요. 아까도 설명했었습니다만은 법의 그 정한 규정에 따라서 이 땅이 공장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하면은 그 일정의 절차를 거치면은 공장에 들어올 수가 있는데 일부 지자체에서는 주민들의 반대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입장에 서서 공장 허가를 안 하는 경우도 있죠. 이제 그때 이제 행정소송이 걸리는데요. 다만 이제 지금까지는 상당히 그 행정소송을 하게 되면은 그 주민들이 많이 패했습니다. 하지만은 최근에는 이런 문제가 워낙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법당국에서도 예를 들면은 주민들의 손을 조금씩 들어주는 최근의 경향이 다행스럽게도 그런 측면이 조금씩 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그 어떤 법적인 문제를 따지면은 그 주민들이 불리한 측면이 많죠. 사실 그 농촌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공장에서 일할 수 있는 인력이 사실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런 농촌 지역에 공장이 들어올 경우에 일자리 창출 또 지역 경제 살리기의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지 사실 의문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공장을 유치하는 큰 이제 명분이 일자리 창출이거든요. 근데 큰 차원에서 보면은 일자리는 창출이 됩니다. 다만 문제는 공장에 들어선 그 주변의 마을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일자리와 큰 상관이 없는 경우가 많죠. 특히 최근에 또 농촌은 인구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고령화되다 보니까 아까도 나왔습니다만은 그 마을에도 하만의 그 마을도 한 분만이 그 공장에 취업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이제 최근에는 예부에서 공장 근로자들이 많이 와요. 공장 기업주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실제 그 지역에서 고용을 하고 싶어도 고용할 만한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고용 창출이라는 게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농촌에 난립한 공장으로 인한 피해 사례 지금 관련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김포 지역의 사례를 살펴볼 텐데요. 김포에도 20여 년 전 농지에 공장이 들어선 뒤에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지난달에는 환경피해 구제 급여를 신청하기도 했는데요. 마구잡이식 공장 인허가로 피해를 입은 데다 지자체에 피해를 호소해도 나아지는 게 없다고 합니다. 김포 환경피해 공동대책위원회 김의군 위원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전화로 지금 연결을 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공장으로 인한 오염 지역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가 나왔다는데 어떻게 나왔습니까? 김포시도 2차례 역학조사를 했습니다. 그 오염물질이 검출이 됐는데도 김포시는 미비한 수준이라고 발표를 했죠. 반면 피해자들이
사비를 들여 한 검사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예. 마을에서 궁금증이 다량 검출된 것입니다. 그러나 검사 결과를 김포시에 제기하면은 공신력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많은 사비를 들여서 사업주와 김포시 상대로 행정소송을 하게 되면은 법원 감정 결과가 특정되게 물질 배출 사업장이었고 모든 것이 똑같았습니다. 네. 네, 이 오염 물질이 있다는 결과가 나온 후에 이 김포시의 대응은 어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1999년 11월 2일 그 당시에 거물대리 일부 지역을 역학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는 특별관리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공무원들은 절대 약속을 지키지 않고 민원을 제기하면 늑장 대처한다든지 출동을 늦게 하고 단속을 부재합니다. 또 검사를 요청하면은 시간을 끌고 민원인들의 지속적인 농락을 해온 거죠, 민원인들. 그리고 법원 판결로 된 폐쇄된 공장들이 가동을 해도 가동을 안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경찰관을 불러서 가동을 하는 걸 확인을 하면은 가동을 해서 담당자한테 알리면은 경찰관을 녹취를 합니다. 담당 공무원들이. 그리고는 사업장을 계속해서 방치하고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겁니다. 네, 지금 이 말씀하신 것이 계속 반복이 된다면 이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힘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지금 이 김포 지역의 공장들이 지금은 이 초등학교나 군부대 근처로 이동한 경우도 있다고요? 그렇죠. 그 거물대리에서 기존 유해 공장들이 농지에서 가동을 하다가 역학조사를 실시하니까 전부 도망을 쳤습니다. 그 자리엔 또 유해 공장들이 또 다시 들어와서 또 배출하고 수박을 합니다. 그 공장들이 특정 대기유해 물질 사업장이고 인허가 할 수 없는 농지에 불법으로 가동한 그 김포시 공무원들의 집중 방지시설조차 없는 그 사업장들을 인허가도 합법이라고 방치해온 겁니다. 대기 측정을 하면 공장이 가동을 하지 않아요. 아주 악의적으로 은폐 조작하는 겁니다. 예. 그런 사업장들이 전기 사용량을 한전에다가 이제 비밀스럽게 이제 확인해 보면은 모두 줄이거나 가동 자체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역학조사 실시 중에 단 한 곳도 역학조사를 받지 않고 도망친 거죠. 떠난 겁니다. 예. 의문이 많고요. 또 그 유해 공장들이 마을을 떠나서 그 가동하는 곳이 또 농지, 또 다른 마을 당구나 초등학교 주변, 또 군부대 앞에서 그 어린이 노약자, 이 김포 주둔하는 장병들까지 피해를 또 반복적으로 방치되고 있는 겁니다. 예.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포 환경피해 공동대책위원회 김의균 위원장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민신문고입니다. 네, 앞서 보셨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의 감시를 피해서 농지에서 다른 곳으로 이전한 유해 공장들이 초등학교와 군부대 근처에 자리 잡으면서 또 다른 피해를 일으키고 있다는 얘기 정말 충격적입니다. 피해자들은 지자체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스스로 피해를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임 소장님, 예. 소장님은 이 김포 지역 역학조사에 예. 참여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역학조사를 할 때 아까 우리 김의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이제 제일 오염 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공장들이 주물 공장이라는 주물 공장이었습니다. 근데 예. 저희들이 조사할 때 그 주물 공장들이 대부분 다 문을 닫고 가동을 안 하고 그다음에 이주를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제일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그 이주한 공장들도 역시 다른 지역의 농촌 지역에 가서 또 이렇게 개업을 한다는 거죠. 예. 김포시의 역학조사를 잠깐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렇게 한 20년 정도 노출된 여러 가지 유해한 물질 분진들 때문에 폐암의 발생률이 일반 인구보다는 한 3배 정도 높았고요. 예.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여러 가지 조사들을 했는데 뭐 토양이나 뭐 여러 가지 조사를 했는데 그것 역시 좀 상당히 오염돼 있는 그런 충격적인 결과들을 저희들이 볼 수 있었습니다. 문제를 예. 잘 해결하면 좋겠는데 이게 잘 해결이 되지 않고 아직까지도 굉장히 갈등이 남아 있는 상태로 있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예. 있습니다. 갈등 중재하려면 어디가 제일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까요? 글쎄요. 우선은 이제 지자체가 마음을 좀 열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지자체가 지역 주민을 위한 지자체여야 됩니다. 기업을 위한 지자체면 더더욱 안 될 거고요. 네. 아니면 공무원들이 편한 지자체, 군림하는 지자체는 지역 주민에게 군림하는 지자체는 되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박시현 박사님, 그 농촌 지역에 들어온 공장들하고 주민들 간의 이런 갈등이 어제 오는 일이 아닙니다.
이런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그 법보다는 좀 낮은 단계, 다시 말하면 현장에서 이 지역은 공장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은 공장이 안 됩니다. 하는 것을 결정할 수가 있어야 돼요. 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법에다 맡겨놓기 때문에 법이라는 것은 상당히 그 높은 차원의 큰 원칙만 정하지 않습니까? 이 지역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해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을 한 단계 낮춰가지고 지자체에서 나름대로 토지용 원칙이 있어야죠. 네. 우리 지역의 마을 주변에는 공장이 우리는 허가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을 지자체가 조례로 정해가지고요. 이제 그걸 가지고 어느 기업이 공장에 들어오려고 했을 때 그걸 조례에 근거해서 반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행동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임 소장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공장은 사람이 사는 곳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공장도 뭐 다 그런 공장이 아니라 유해한 화학 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은 사람이 사는 곳에 있어서는 안 되고 산업단지로 가야 됩니다. 네. 물론 산업단지와 거주 지역이 우리 아까 그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지 200m 떨어지면 더더욱이 안 되고요. 적어도 1마일 이상 또는 2마일 이상 떨어진 지역의 산업단지들이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는 네. 다양한 환경이 있어야 되겠죠. 예.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뭐냐면 지역 주민들이 저 공장에서 어떤 물질을 사용하고 있는지 또는 그 공장에서 어떤 물질을 배출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권리라고 하는데요. 그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다행히 최근에 화학물질관리법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지역 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자. 네. 그런 조례를 만들 수 있다라는 항목이 들어가서 상당히 많은 지자체들이 그런 우리 인근 공장에 어떤 유해한 화학물질을 사용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게 네. 조례로 만들어지는 지자체가 있어서 그건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박시영 박사님, 그 농촌에 공장이 들어오는 이유가 규제 완화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하는데 어떤 규제가 완화가 됐습니까? 이제 예를 들면은요, 2002년에 이제 국토계획법이 개정되면서 과거에 준농림 지역이 이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이 됐는데 거기에 웬만한 공장들이 다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9년에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공장들 그 업종 55개 업종을 못 들어오게 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일부를 풀었습니다. 또 2009년에는 또 그걸 다 또 풀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일련의 규제 완화 조치가 쭉 이루어졌었죠. 이현아 기자 이번에 취재를 하면서 여러 가지 느낀 점이 많았을 텐데 어떤 대책이 가장 필요하던가요? 일단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적어도 내가 사는 지역에 어느 공장들이 들어왔는지에 대한 알 권리 굉장히 중요한데 실제로 어렵습니다. 저희가 만난 이 많은 피해 주민들 굉장히 백방으로 뛰어다니면서 힘겹게 얻어낸 게 이 공장이 무엇을 만드는 공장이다 정도만 알아낸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상 공장의 인허가는 지자체가 담당을 하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함안군의 경우는 군 단위의 마을인데도 불구하고 공장이 3천여 개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는 결국에는 이 인허가를 결정하는 지자체가 철학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살고 있는 우리 주민을 어디까지 좀 지킬 것인지 또 공장을 어디까지 들어올지 허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결정이 필요한데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지자체의 철학이 있을 때 주민들이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리 먹거리가 나오고 있는 농촌을 지켜야 우리 국민의 건강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농촌을 파고드는 공장들의 난립. 지금과는 분명히 다른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세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짜여진 이거는 기획이고 조작이다. 가족이 아주 그냥 거의 흥지박산 난 상태죠. 내 몸에 휘발유를 붓고 내가 정말 불이라도 질러가지고 어떻게 내 억울함을 알게. 목숨만 더 어떻게 보면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명예인데 저는 간접 살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살인이 꼭 사람을 칼로 찍어야 살인인 거예요. 네,
출산율 저하 그리고 인구 감소로 가장 타격을 받고 있는 것이 농촌입니다. 일자리를 찾아 나선 젊은 층은 도시로 유출이 되고 지금 추세라면 앞으로 30년 안에 30% 가까운 자치단체가 소멸될 위기에 놓일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지자체는 주민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지역 주민과 상생하고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훼손하지 않는 효과적인 장치가 시급합니다. 국민신문고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